자, 9월 23일, 주시장이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중국의 이 헝다, 이 헝다 때문에 약간 우리 명절 때 좀 쉴 때 조금 이 세계적인 증시가 흔들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명절이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천만다행인데 오늘 운명의 날이죠. 자, 중국 헝다 운명의 날 연휴 끝나고 문 여는 한국 증시 중심 ful력 불가피는 기사들이 잠깐 있습니다. 부채가 350조 헝다고로 파산가능성 높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 개입설이 약간 있긴 하죠. 그 연휴로 3일 신 한국 증시가 변동성 일슷하지만 전날 중국 증시가 낮고 그랬었겠죠. 이게 뉴시스 기사인데 한번 시간 나실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각종 증권사분들의 그 발표가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 어제 이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다행히 잘 끝났다는 얘기죠. 만약 어제 미국 증시까지 안 좋게 끝났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 다우 산업이 0.31%대, 그리고 나스닥 1.02%, 또 S&P 500이 0.95%로다가 나름 좀 잘 끝나죠. 선방을 해줬는데, 사실 어제 그 헝다 파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있었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고 어느 정도 충격이 중국에 한해서 이렇게 멈춰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예전에 아주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는 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와 함께 이제 미국 증시도 올라갔지만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종료된 얘기는 있어요. 이거에 대한 조금 이제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자, 파월 의장이 보시게 되면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에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자, 연준이 21일에서 20일 이틀간 FOMC 9월 정례회의를 했는데 테이퍼링 일정은 정확히 안 밝혔어요. 안 밝혔지만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곧 시작한다. 이 내년쯤 될 것 같아요. 그죠? 파월 다수 의원들은 고용 주가 진전 충족 고용 주가에 진전됐다는 얘기죠. 충족을 밝혔고 위원회 절반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촉구했고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채 협상이 안 되면 이제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큰 머리 글자 따져보면 자연준이 곧 테이퍼링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2일에서 20일 그 FOMC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 자, 제로 수준으로 동결한 이후 성명을 통해서 물가와 고용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해진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를 곧 정당화할 수 있을 것, 즉 테이퍼링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테이퍼링 시작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악재는 많은데 사실 계속 했던 얘기라 뭐 엄청난 충격으로 올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조정권에 오긴 하겠지만 당연히 언제까지나 테이퍼링을 안 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이 내년 중반께 종료할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 해소가 더 난 것 같아요. 언제 하니 안 하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질질 끄는 것보다 딱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시장은 원래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래요. 자, FOMC 의원 절반이 내년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나온 2024년 점도표인데 이게 2%에서 2.25%를 점치니까 6명, 2.25에서 2.50% 1명, 2.5에서 2.7%가 1명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10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내년 중반 테이퍼링이 끝나니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2년 사이 10번 정도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의정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금리는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9월 연준 FOMC 전도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자를 올릴 수 있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죠. 자, 어쨌거나 자, 이 파월 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둬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타결을 촉구했고 여야가 협상에 실패하고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안길 것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경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헝다 사태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두고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빠른 타결을 촉구한 거죠. 잘 될 것 같고 자, 이 제롬 파월의 헝다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죠. 자, 파산설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한된 문제로 보고 미국 주요 은행들의 리스크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미국 자체에서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컸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음, 이 코로나 나노코박스의 개발 방식이 단백질 제조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오늘 처음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 백신에 대한 개발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플랫폼별로 다 다른데 자, 플랫폼별로 코로나19 백신 어떤 점이 다를까 해서 이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님의 글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잘 아는 얘기죠. 보통 메신저 리브 백신, mRNA 백신 계열이 있죠. 화이자, 모더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도 화이자 모더나를 맞고 강력하게도 좋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원을 직접 주입하지 않고 몸 안에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이죠. 요게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보시면 DNA 백신이죠. 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접종된 바가 없는 플랫폼이 바로 DNA 백신이에요. 국내에서 이렇게 제넥신하고 진원생명과학을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그 DNA 백신 하나가 긴급승인 나오면서 이제 같은 계열인 제넥신 진원생명과학이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죠. 자, 국내에서도 접촉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셀리드가 해당 방식으로 개발 중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제조합 백신인데, 요게 우리 조금 신경 써야 돼요.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합성 항원 백신 방식이 제조합 백신도 접종이 안 됐지만 향후 접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계약한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이 바로 이 제조합 백신이죠.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직스가 바로 제조합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 중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이 제조합 백신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는 얘기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유전자 제조합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만을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오랜 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건 또 사백신이라고 해서 불활성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위생물을 주로 포르말데히드 등 화학조치를 통해 삶을시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중국의 시노판과 시노백이 여기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제조합 백신은 노바백스. 요 방식이 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나노코박스가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나노코박스 얘기를 좀 보면, 자, HLB의 이제 뭐 주가 조정, 주가 조정스러운 것 같다. 제가 이런 기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같은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건시이후 이게 11월 달쯤으로 조금 예상이 돼 있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제 HLB들 주가들이 전체로 보면 이제 나노코박스 기대감이 있죠. 서로 이제 MOU를 체결하는 상태니까. 이제 기급 사용도 거의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왔고, 11월 내에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식 사용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HLB가 나노젠과 독과적 업무 협약 이거 체결했고, 임상 3상을 막바지에 이르 나노코박스 생산, 판매, 마케팅, 글로벌 관리를 갖고 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나노코박스는 바로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 아형으로 만든 백신이죠. 여기 보면 제조합 단백질 뜻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노바백스와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굉장히 유사한 단백질 형태예요. 이 단백질 형태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좋고 보관에 용이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예전에 이 화이자 모더나를 우리나라에 갖고 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mRNA 방식의 이 백신들은 결국 유통이 문제였어요. 항상 지금도 그런데 저온, 그것도 극저온 상태에 있는, 자, 화이자 같은 그 백신들도 있고 최대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노바백스 같은 단백질 형태의 보관이 용이하다는 거는 그렇게 낮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쉽고 또한 이 안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요거를 바로 노바백스가 하고 있고, 또 베트남의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게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 방식이 바로 단백질 제조 방식의 노바백스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기사들은 좀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참고 정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너무 맹신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노바백스가 제일 오래 갈 수 있고 저런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 상당히 좋을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제 저녁 때 한번 살펴봤듯이 향후 가장 오래 사용될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얘기죠. 일단 화이자가 이 코로나19 선두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 세계 이제 처방의약품 매출액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가장 오래 이 조금 매출을 일으키거나 가장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그 백신을
전체적으로 노바백스를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MVX CoV2373 2026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유일한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자, 이 어떤 보고서에서 낮은 제조 비용, 편리한 보관, 그만 말씀드렸죠. 강력한 효능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됐죠. 지금 사실 백신이 넉넉하거나 잘 맞는 나라들은 다 부유한 국가죠. 우리나라 사실은 뭐 괜찮은 국가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좀 잘 맞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 식무의약품과 유럽 의약품 허가 절차, 생산량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가 남았는데 이 생산량 확충하는 과정은 사실 전 세계 4개 정도의 공장과 이제 CMO 회사들과 이제 CMO 체계를 해놨고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일하게 이제 매출이 이렇게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하지만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매출이 계속 증가할 유일할 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우진 나노코 박사 같은 이 단백질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이 노바백스처럼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HLB랑 나우진 나노코박스 연결이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진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과 함께 또 FDA나 WTO 승인이 나면 아무래도 HLB나 HLB 그룹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